매우 큰 기회가 될 거고요. 일단 인프라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분야에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AI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산업이 K 콘텐츠가 강점이 있다는 데에서 AI 거품론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거품론이 나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돈이 될까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MF가 엊그제 발표한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이 원인이 좀 잘 나타나는데요. 이제 IMF가 말하기를 지금 세계 경제의 성장이 미국의 AI 투자라는 아주 좁은 그런 기반 위에 좀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 세계가 AI라는 한 가지 엔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 전반에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거품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만드는 사람들의 시각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죠. 이제 벤만의 인터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코딩 지장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제 코딩은 AI 가장 먼저 실질적인 영향을 준 첫 번째 분야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의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른 분야들도 이제 1년 전에 코딩 분야가 겪었던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약간 임계점에 이제 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벤만의 좀 얘기를 빌리자면 AI 산업의 이제 경쟁력은 되게 무한합니다. 코딩 산업만 보더라도 이제 연간 1조 달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400조 원이 넘는 이제 거대한 시장인데 지금 AI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매출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코딩 쪽에서만 해도 굉장히 먹거리가 엄청나게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을 넘어서 지식 노동 시장 전체로 좀 넓혀본다면 그 규모가 연간 약 44조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AI에 투자하는 돈은 3천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44조 달러라는 이 거대한 지식노동 시장에 비하면은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인 거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간극에 성장의 여지가 있고 포텐셜이 있다는 게 좀 벤만에 비롯한 많은 업계, AI 업계 사람들의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AI가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마켓과 또 수요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나타난 것과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시노자키 아이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생기고 있고요. 또 BBC에서는 76년에 작고한 에거사 크리스티가 소설을 직접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또 미국에서는 캐릭터.ai 서비스죠. 캐릭터.ai 서비스가 유튜브보다 더 긴 시간을 이제 체류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물론 주가나 기업 가치 같은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현재 투자가 좀 과열됐고 거품이 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IMF가 이제 걱정하는 것도 이 지점인 것 같고요. 근데 AI 기술 자체는 절대로 거품이 아닙니다. AI를 만든 사람이 이제 노벨 화학상도 따고 물리학을 따는 세상이 왔습니다. 벤만이 이제 얘기를 했듯 이제 코딩 분야에서 이미 증명된 가치가 다른 모든 산업으로 퍼져가는 단계가 있고 AI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AI 컴패니언 시장은 무엇이고 빅테크 기업들은 왜 여기에 뛰어드는 건가요? 네,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AI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한 비서를 넘어서 AI가 정말 내 친구, 연인 내지는 멘토와 같이 깊은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돈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25년 8월을 기준으로 현재 337개 정도의 유료 앱이 운영이 되고 있고 25년 상반기 매출만 하나로 1,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사례로는 이제 타인 AI가 개발한 러비더비가 대표적인데 23년 출시한 이후로 25년 2월 기준으로 누적 매출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타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스캐터랩이 만든 서비스고요. 2025년 한 해에만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AI에서 돈을 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이자 시장이 캐릭터
AI 챗봇 시장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거는 사용자들이 여기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ai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이제 93분의 시간을 청소년들이 10대, 20대들이 AI와 대화하면서 보내는데 틱톡의 평균 사용 시간인 75분보다도 긴 수치입니다.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타의 월 평균 사용 시간이 17시간을 넘고요. 근데 챗GPT랑 비교했을 때 GPT 같은 경우는 이제 2.3시간을 월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7배 정도 달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 자체는 제타보다 챗GPT가 훨씬 많지만 이제 사용 시간을 봤을 때는 제타 같은 AI 컴패니언 서비스가 좀 더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빅테크들도 이 컴패니언 AI라고 하는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AI랑 맺는 관계라는 게 결국 사용자의 시간을 잡고 그 또 시간을 잡으면서 깊은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챗GPT 같은 프로덕티비티 도구랑 좀 비교를 해보면 업무를 위해서 쓰는 AI는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한 순간 그 앱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컴패니언 AI 같은 경우는 끝이란 게 없습니다. 대화에. 친구랑 대화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AI 에이전트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잡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이죠. 그록에서도 2025년 7월에 이제 애니랑 루디라고 하는 19금 캐릭터를 추가를 했고요. 그 결과 트래픽이 800%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오픈 AI 역시 26년 초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챗GPT 성인 모드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AI랑 사용자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의 특이점이 왔고요. 이 관계의 특이점으로 인해서 또 시간과 데이터가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달성한 순간 그 서비스가 종료가 되지만 컴패니언 AI 같은 경우는 대화의 끝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긴 시간을 이 서비스에서 보낼수록 점점 더 많은 사용자의 데이터, 특히 심리적이고 세밀한 취향을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맞춤형 추천이라든지 맞춤형 콘텐츠 같은 거를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면은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을 했을 때 이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시간, 데이터, 개인화, 수익화 이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의 측면에서 빅테크를 포함한 이제 많은 AI 기업들이 이전에는 보지 않았던 이런 컴패니언 AI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나요? 네, AI 시대는 대한민국 기업들한테 매우 큰 기회가 될 거고요. 일단 인프라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분야에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덜 주목해보는 영역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큰 잠재력이 이제 콘텐츠 미디어 IP 산업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유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이 됐는데 AI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AI가 다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산업이 확장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국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나 감성을 다루는데 우리가 굉장히 큰 K 콘텐츠가 강점이 있다는 데에서 이제 독보적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AI의 지능이나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을 한다면은 그 기술의 매력적인 페르소나, 좀 더 재밌는 콘텐츠를 입히는 거는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영역입니다. K-팝 아이돌의 팬덤 문화나 우리 웹툰이 증명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 또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은 AI 컴패니언 시장과 결합하게 이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검색은 끝났다. 검색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시장을 보기 전에 AI 시대에 좀 구글이라는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잘 나가고 있고 미래에도 잘 나갈 것이다 라는 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은퇴를 앞두고 구글에 조단위 투자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AI 낙관론이 아니고 아무래도 구글이 AI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선도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 선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LLM, 제미나이부터 나노바나나, 이미지 모델, 그리고 월드 모델 지니를 동시에 연구하고 또 배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모델을 외부 GPU가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TPU 위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인프라적으로도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이게 돈이 되는지 그리고 이 수익화가 지속 가능한지가 중요해질 텐데요. 이제 AI는 실험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이제 서비스 경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구글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쪽을 좀 본다면 검색이 이제 끝난다기보다는 검색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진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검색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검색창에 다양한 링크 목록들이 리스트로 뜨고 사용자가 클릭을 통해서 그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AI 시대에는 LLM, 제미나이 같은 LLM에 들어가서 AI가 주는 요약된 답변을 사용자가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무대 역시 이제 웹브라우저를 쓰기보다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LLM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어도비 익스프레스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77%가 GPT를 검색 엔진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응답자의 24%는 정보를 찾을 때 구글보다는 챗GPT를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GPT가 이제 LLM을 넘어서 검색 엔진으로까지 기능하고 있다라는 이런 행태를 봤을 때 검색이라는 행위가 이제 사라진다기보다는 대화형으로 좀 바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대답하는 건데 더 이상 인간이 정보를 만들지 않으면 AI 검색의 신뢰도도 낮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생성형 검색 엔진 최적화로 넘어가고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LLM이 좋은 가중치를 주는 좋은 답변은 결국 고퀄리티의 응답을 가장 먼저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좋은 정보를 인간이 쓸수록 그 정보가 GPT나 제미나이 같은 LLM한테 검색돼서 노출될 확률이 커지고요. 그래서 이런 GEO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슬럽 같은 정보 쓰레기도 많아지겠지만 반면에 GEO에 걸리기 위해서 이제 양질의 콘텐츠도 약간 양분화될 것 같다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픈 AI가 18개월 안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수익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속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B2C를 넘어서 이제 B로 수익 모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많은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 오픈 AI 지사도 들어왔고 또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 지사도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B2C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B2B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들도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AI의 진짜 기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좀 AI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GPT가 이제 나온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가 결국 LLM의 성능 경쟁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국가적으로 어떻게 자체적인 AI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많은 논의의 주제들이 쏠렸습니다. 근데 이제 AI는 인프라나 이제 모델 구축의 단계를 지나서 실제적으로 사용자들한테 가치를 줘야 되고 또 기업한테 이윤을 내야 되는 이제 응용과 서비스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의 평가 기준과 질문의 포커스가 여전히 몇 년 전에 그런 인프라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AI 응용과 서비스를 고민하는 그런 연구자여서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기술적인 수치를 넘어서 인간 중심, 좀 더 사용자 중심, 그리고 관계 중심의 AI 가치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제타의 김종윤 대표가 추천사를 좀 써주신 게 되게 와닿았는데요. 이제 위대한 비즈니스는 벤치마크 점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브랜드, 신뢰, 스토리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로 완성이 된다. 역사상 어떻게 보면 AI는 가장 인간을 많이 닮은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닮은 AI라는 비즈니스에서 신뢰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요소들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멘트가 되게 와닿았습니다. 반면에 기업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AI를 프로덕티비티, 산업적인 그런 도구로 좀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AI로 얼마나 빠르게 효율화를 할 건지, 얼마나 우리 비용을 절감할 건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서 보면 비용의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 AI가 좀 엑셀보다 똑똑하고 편한 자동화 도구에 불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도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게 돈이 되는지, 그리고 효율을 이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이만큼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회의감과 이제 비판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좀 기술적인 논의들이 AI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관계의 그런 혁명을 놓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능적인 도구를 넘어서 사용자와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질문은 AI가 우리의 일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고 누가 더, 어떤 기업이 더 고객과 AI 사이의 루프를 설계하고 서비스의 전체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해서 고객을 락인시킬 건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거품론을 넘어서서 AI가 가지고 있는 진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플 등 일부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확실히 좀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주변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취업을 하고자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AI, 엔소로픽 한국에 지사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트렌드도 좀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오픈 AI나 엔소로픽 같이 LLM을 하는 회사들이 좀 유망한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어제 주가의 흐름을 좀 찾아봤는데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GPT가 나오고 나서 이제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AI의 수혜를 보긴 했습니다. 물론 그 규모의 차이는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기업이 1200% 정도 이제 상승한 엔비디아가 가장 급성장한 그런 기업이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메타가 466%, 구글이 36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192% 성장에 그쳐서 이제 애플이 뒤처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아직 완전히 좀 뒤처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핸드폰이나 모바일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소비자 접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제 구글과 최근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생성형 AI가 좀 더 작아지고 대중화될수록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잠재력이 좀 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AI를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도입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일부를 좀 덧붙이는, 대체하는 그런 부분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제 업무의 최적화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메일 요약,
문서 초안, 회의록 작성과 같은 파편화된 업무에 이제 도구로만 활용을 한다면 AI 시대에 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없는 기업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 SDS 조사에 따르면 이제 AI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 1위는 데이터 부족과 품질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거울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분절화되고 고퀄리티가 아니다 보면은 AI 모델은 좋은 모델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부족한 데이터 퀄리티의 문제를 기술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표적인 원인은 따라잡기식 전략 없는 도입입니다. 그래서 많은 AI 프로젝트들이 종종 이제 포모, 옆에 경쟁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명확한 이제 비즈니스 목표 없이 파일럿 프로젝트로만 시작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결국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맥킨지 이제 조사에 따르면 이제 CEO가 직접 AI 아젠다를 후원하는 기업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AI를 접근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결국은 이제 상용화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AI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들의 문제는 뭐 속도가 느려서라기보다는 AI를 접목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AI를 좀 옆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기술로 보고 기존 시스템에 추가하는 그런 접근을 한다면은 좀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변호사, 세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현재 이제 AI로 인한 고용 충격은 뭐 대량 해고의 형태보다는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좀 그런 조용하고 은밀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을 해고하는 게 아니고 이제 퇴사자가 생겨도 그 자리를 AI로 대체를 하거나 아예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요. 흔히 조용한 해고라고들 많이들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고용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진입 통로가 급격히 좁아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특정 직군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 이 프레임을 좀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사라진다기보다는 이제 신입이나 저연차 인력이 주로 맡아왔던 초급 업무들이 AI로 빠르게 자동화가 되고 있고요. 흔히 전연차가 이제 하는 법률 리서치나 뭐 초안 작성, 판례 검색과 같은 업무는 이미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니어 레벨들이 먼저 이제 압박을 받고 있고 점점 그들을 뽑는 자리가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봐도 국내 10대 로펌을 기준으로 신입 변호사 채용 인원이 2022년 296명에서 25년 227명으로 거의 23.3% 감소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 문서 분석이나 리서치를 자동화하는 AI가 리걸테크 쪽에서도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굳이 저연차 업무를 AI가 대체를 하는데 신입을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경력직은 또 약간 그 양상이 다른데 최근 5년에 이제 경력직 변호사의 채용 규모를 보면은 신입의 2배 이상이 달했다고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고 바로 실전에 투입 가능한 그런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대형 로펌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법률 AI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입 변호사들이 담당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 변호사한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회계사나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무직 같은 모든 직군에서 이제 이뤄지고 있고요. 특히나 규칙 기반의 업무 처리 그리고 데이터 정리 업무가 좀 큰 그런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당한 인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보다는 이제 오히려 AI를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입들이 좀 경력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 있으신가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직군은 어디인가요?
네, 앞으로 이제 뭐 고용 시장의 변화는 어떤 직업이 좀 통째로 사라진다고 하기보다는 그 업무를 이제 쪼개서 살펴봤을 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이제 자동화된다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현재 가장 큰 이제 위험을 받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특히 초급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발자 직군, 그 중에서도 22살에서 25살의 초급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고용이 2022년 정점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다른 통계에서도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의 실업률이 6에서 거의 7%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제 생물학이나 뭐 미술 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3%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재밌는 사례가 뉴욕타임즈에서 또 소개가 됐는데요. 퍼듀 대학교, 많이들 아시는 퍼듀 대학교가 굉장히 이제 미국의 명문대잖아요. 근데 그런 퍼듀대에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도 1년 넘게 취업문을 두드리다가 이제 유일하게 연락이 온 곳이 패스트푸드를 파는 이제 치폴레였다는 이야기가 크게 소개가 됐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개발자 진로는 포기를 하고 기술 영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취업에 성공했다는 그런 또 사례도 뉴욕타임즈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개인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초급 개발자 시장이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의 얘기는 아니고 이제 영국 역시 기술 채용 쪽에서 이제 공고가 최근 5년 동안 50% 급감했다고 하고 특히 그 급감한 그 포션 중에 초급 개발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뿐 아니고요.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이제 문서 작성이나 데이터 정리를 주로 하는 사무행정 분야가 아무래도 AI 쪽으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대체될 그런 분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면에 좀 어떤 직업이 대체가 어렵냐라는 게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인데 이제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크게 한 6가지 직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항공관제사, CEO, 영상의학과 의사, 약사, 또 기숙사 사감, 사진작가 등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직업들이 안전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관제사나 CEO 같은 그런 분야는 물론 이제 AI가 그런 분석을 굉장히 잘하지만 고위험 상황을 좀 실시간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비슷하게 의사나 약사 같은 경우도 물론 AI가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결과에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결국 져야 하는 이제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AI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다른 영역으로는 휴먼 터치가 있는 기숙사 선생님이라든지 성직자 같은 분야도 아직은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영상의학과 의사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을 보면 그의 의사들은 위험하다는 얘기일까요? 사실 이 자료에서 영상의학과라고 좀 적어놔서 저도 이제 영상의학과라고 가져온 건데요.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핵심은 그 의학이라는 분야를 AI가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결국 그 진단을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굳이 영상의학과 의사뿐 아니고 뭐 다른 분야의 의사들도 AI가 물론 그 분야에서 분석이나 뭐 진단은 잘할 수 있겠지만 최종의 결정권은 의사 휴먼 닥터가 좀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중상위권 대학 출신이 더 위험한가요?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보다 중상위 출신의 되게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학업을 잘 성취해낸 그런 인재들이 AI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하버드 연구에 좀 실렸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리서치를 보조하거나 뭐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마케팅 콘텐츠를 작성하는 그런 되게 정규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국역화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는 포지션이 현재 AI로 가장 먼저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고 또 회사 측면에서도 효율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업무들을 봤을 때 리서치라든지 이제 데이터 처리 업무는 좀 인지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측면이 겉에서 보기엔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구조화가 쉽고 또 비교적 정규화나 표준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AI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현재 이제
되게 학교에서는 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모범생 학생들이 지금은 좀 AI랑 경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또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비용보다는 이제 AI를 도입해서 대체하는 오히려 그 프로세스에 도입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상위권 명문대 출신들은 아직은 그 안전한 바운더리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통 회사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맡거나 아니면 중요한 이해관계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좀 더 고난이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요. 그래서 AI를 좀 더 활용해서 좀 레버리지 시키는 그런 역할에 가깝습니다.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 좀 더 가깝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도 인재 관리의 측면에서 이런 최상위 출신 인재들은 무조건 대체하기보다는 미래 인재 풀로 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또 재밌는 게 하위권 학력의 집단이 AI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직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단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장직이나 이제 대면 서비스직 같은 관계 중심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런 노동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자동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합니다. 기업의 채용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글로벌적으로 기업의 채용 방식이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 학위 중심에서 실전 경험을 중시하고 이제 문제 해결력을 더 보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판이 이제 더 이상 더 좋은 인재다라는 거를 보증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큰 변화는 실전 경험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팔란티어 회사의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인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 메리토크라시는 실력주의, 능력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 알렉스 카프 CEO의 대학이 더 이상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신뢰할 만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자주 전통적인 대학 교육이 굉장히 정형화된 인재를 양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지 펠로십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력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엄청 경쟁률이 빡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펠로십에 이제 선발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들여다보면은 보통 대학에서 이제 4년에 걸쳐서 이론 교육을 받는데 그게 아니고 4개월 동안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실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팔란티어 사례가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이제 현장에서 좀 즉각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기업이 직접 발굴하고 있다. 좀 그런 파격적인 채용 사례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기업의 채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좀 가장 재밌는 사례가 이제 맥킨제이에서 최근에 도입한 AI 챗봇 면접입니다. 원래 이제 전통적인 케이스 인터뷰를 시행을 했는데 이제 소수 한정된 그런 면접자들에 한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릴리라는 AI 챗봇을 활용해서 지원자들이 얼마나 이 릴리라는 AI 챗봇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를 좀 보는 그런 인터뷰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 지원자가 뭐 AI를 잘 아냐, 잘 알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지원자가 AI를 어떻게 나의 그 지적인 파트너로 잘 활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AI가 준 결과물을 내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정보들을 얼마나 구조화해서 나만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지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니어 컨설턴트가 그 업무 현장에 갔을 때 현업에서 일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맥킨지도 좀 대표적인 기업의 채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도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메타에서 2026년부터 직원평가 지표에 AI 활용 성과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단순히 내 KPI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를 넘어서 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레버리지해서 내 성과를 극대화했는가를 이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자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AI랑 협력을 내가 얼마나 잘해서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는 거를 이만큼은 잘할 수 있는가를 이제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채용 그리고 평가 방식도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더 이상 정답을 잘 수행하는 그런 신입 직원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AI랑 잘 협업을 해서 즉각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를 좀 바라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 어떤 능력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해보면 결코 우리 일자리가 안전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AI 시대의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잘 판단해주는 기준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맥킨지에서 정해놓은 그 평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좋은 모범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좀 4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고요. 판단력, 구조화, 이제 질문 개선 능력, 그리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크게 이 4가지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알려졌는데, 일단 첫 번째 좀 판단력부터 보면 저희가 이제 AI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엇을 여기서 추릴 것인가, 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가 요즘에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나의 논리 구조에 이제 백본을 설정을 하고 나의 풀고자 하는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구조화하는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질문을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계속 질문을 주면서 문제를 파고 가는 그런 개선 능력이 또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결국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얼마나 클리어하게 사람과 그리고 AI랑 이제 대화를 할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단편적으로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 근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AI 시대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넥스트 질문은 그럼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맥킨지에서도 케이스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태도들을 좀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는데, AI를 단순히 답변을 주는 기계로 취급하는 태도, 그리고 지나치게 뭉뚱그려진 모호한 질문,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답변이 완벽하지 않은데도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넘어가는 자세, 그리고 AI 결과를 그대로 복붙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AI를 쓸 때 좀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좀 많이 쓰는 그런 태도인데, 이런 건 지양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챗GPT 같은 AI를 잘 쓰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AI를 좀 나의 방식으로 잘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는 결국 AI를 많이 써보고 그 속에서 나의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은 쓰는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스텝 바이 스텝이나 뭐 이런 프롬프트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런 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스킬들은 결국은 기술이 발전하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지금은 챗GPT에 당연히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내재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프롬프트를 넣으나 넣지 않느냐 이제 동일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다르듯 나에게 맞는 그런 활용법을 체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이제 또 AI랑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사람한테만 또 기대하는 그런 휴먼 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과 공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요즘 MZ세대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감정과 공감을 인간 대 인간으로 좀 하는 그런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직업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직업적인 측면으로 본다기보다는 직업의 업무를 쪼개봤을 때 자동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느 직업이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자동화될 수 있는 영역이 보통은 초급 업무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들, 구조화가 쉬운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 업무나 좀 초급 업무는 AI로 인해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직업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만 잘 써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제 돈을 버는 공식은 크게 저는 4가지 정도의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든 제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과 홍보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였을 때 이게 팔릴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로 돈을 실제로 버는 분들을 보면
GPT만으로 이제 돈을 번다기보단 각각의 요소에 GPT를 잘 적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행태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AI를 활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사례들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원래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지사장을 하던 비개발자 출신이었는데 바이브 코딩으로 일주일 만에 토크노트라고 하는 앱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앱은 뭐 1년 후에 2억 7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 이 솔로프리너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시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례가 좀 좋은 제품을 AI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사례가 네덜란드의 이제 또 동일한 솔로프리너의 사례인데 헤드샷 프로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셀피를 올리면은 되게 전문가가 찍어준 것 같은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앱 역시 1년 반 만에 월 매출 1억 3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고 그래서 이런 기획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마케팅이나 홍보 측면에서도 AI를 활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아는 이제 금은방을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원래 금은방이 손님 유치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젊으신 분이고 또 마케팅적으로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했더니 그 기존에 이제 레거시 사장님들 대비해서 젊은 고객들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찾아와서 네, 현재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나의 제품을 소셜미디어에 어떻게 알릴 거냐. AI가 워낙 미디어에 맞게 톤을 변화해주는 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콘텐츠가 있어도 어떤 거는 트위터에 맞게, 어떤 거는 스레드에 맞게, 뭐 어떤 거는 페이스북에 맞게 이제 맞춤형 콘텐츠를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례가 AI 텍스트뿐 아니고 영상이나 이미지 쪽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정서불안 햄찌, 직장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서불안 햄찌입니다. 애플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AI 시대의 새로운 크리에이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슷하게 말하는 강아지 영상 열풍을 일으켰던 보리와 냥이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크리에이터가 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챗GPT 자체가 돈을 벌어준다기보다는 돈을 버는 이제 워크플로우에 AI를 잘 접목해서 그 능력을 이제 레버리지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챗GPT 외에 추천하시는 AI 어시스턴트 있으신가요? 일단 꼭 써보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에서 나온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 뭐 PDF나 영상이나 그런 다양한 소스의 정보들을 올리면 AI가 그 다양한 소스의 정보들을 모아서 재가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팟캐스트로 이제 듣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롬프팅 전략 자료들이 많아서 이거를 노트북 LM에 올린다 하면은 그 노트북 LM이 다양한 내가 준 정보들 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팟캐스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동안 차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공부를 노트북 LM으로 하는 거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노트북 LM은 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코딩을 정말 한 줄도 몰라도 비개발자도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바이브 코딩을 가르치면서 실제 수강생들이 모여서 과제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영상도 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레플릿이라는 서비스로 단돈 10만 원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DB도 관리하고 뭐 데이터도 관리하고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원래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최소 이제 500만 원 정도는 좀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이제 하루 만에 저 혼자서 이제 10만 원에 만들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바이브 코딩은 정말 요즘 시대의
경제적 가치로 쳤을 때 최고의 스킬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저는 개발자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클로드 코드라는 또 바이브 코딩 툴을 통해서 개발에 최적화를 많이 하는 그런 사례를 봐서 개발자분들은 클로드 코드, 그리고 비개발자분들은 레플릿이라는 툴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 LM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말씀드린 팟캐스트 기능도 있고요. 또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우측 패널에 이제 인포그래픽 만들기가 있는데 거기서 인포그래픽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만든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노트북 LM의 기능과 함께 또 나노바나나의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합쳐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물과 두 번째 결과물이 좀 그 톤 앤 매너가 좀 다른데요. 나노바나나 톤 앤 매너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것도 이제 노트북 LM에서 가능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사이트에 가서 이제 인포그래픽을 누르고 저 파란색 글씨가 이 이미지의 스타일을 설명해주는 이제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저 파란색 글씨를 함께 넣으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파란색 글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바나나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이 준비가 돼 있어서 자기 스타일에 원하는 그림 스타일을 이제 골라서 복붙해서 여기서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챗GPT 잘 쓰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딱히 막 스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진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냥 명료하게 AI한테 일을 시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명확성인데요. 클로드하고 또 제미나이에서도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모호하게 이제 프롬프트를 쓰지 말고 최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라.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제 퀄리티가 확 달라지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는 사람도 풍부한 맥락을 줬을 때 좀 더 일을 수행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AI도 똑같습니다. 뭐 내가 이런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뭐 이 보고서를 써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배경이라든지 내가 추가로 갖고 있었던 과거 데이터 같은 거를 그냥 뒤에 이제 해시태그 같은 걸로 구분자를 주고 뒤에 쫙 붙이면은 AI가 이 뒤에 맥락을 분석한 다음에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훨씬 맞춤형된 그런 답변을 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렛으로 AI가 보통 답변을 생성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블렛은 쓰지 마, 아니면은 꼭 해야 되는 것도 이제 경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문장의 첫 마디는 뭐 주제문을 넣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제가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아무래도 AI가 좀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AI한 비판적인 내용을 듣는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프레이밍을 오히려 해보는 게 좀 유용할 수도 있는데요. 같은 아이디어를 주더라도 이 아이디어 어때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아이디어를 뭐 이런 점에서 비판해줘 라고 하면은 굳이 걔가 이제 비판할 점을 찾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그런 포인트를 AI를 통해서 더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 보이저엑스의 남세동 대표가 AI를 쓰는 방식이 좀 재밌었습니다. 하나의 AI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AI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AI한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그 각각의 AI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내용, 그리고 다르게 얘기한 내용을 이제 분석한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저도 이제 한 AI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제미나이, 클로드 크게 두 가지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왜냐면 얘네가 그때그때 좀 뱉는 게 다르고 좀 잘하는 분야가 달라서 아무래도 좀 그때그때 좀 다르게 쓰는 것 같고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재밌게 봤던 사례가 링크드인의 사티아 나델라가
본인이 어떤 프롬프트를 쓰는지 이제 공개를 한 그런 프롬프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 AI를 뭐 검색기나 정답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고 내 의사결정을 좀 더 극대화하는 파트너로 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회의를 할 때 뭐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낼지를 좀 미리 예측을 해본다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솔루션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 종합화 프롬프팅 또 좀 인상적이었고요. 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어디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데도 AI를 쓰고 있는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답을 얻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좀 AI로 구조화를 하고 어디서 빈틈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좀 그런 리더들의 AI 습관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챗GPT는 왜 자꾸 아부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답변일까봐 걱정됩니다. 네, 한동안 이제 챗GPT가 아부성 멘트를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다들 너 제대로 찔렀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통찰이야. 이런 GPT한테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렇게 사용자한테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행동을 흔히 시코판시 아첨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아첨은 AI 버그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AI를 그렇게 학습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은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휴먼의 피드백을 받는데요. 인간이 좋아하는 답변이 더 훌륭하다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떤 AI 응답에 더 높은 점수를 주나 봤더니 이제 사람들은 정확한 진실보다는 공감해주고 이제 나한테 좀 더 동의해주는 답변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지지가 있다면은 좀 더 이게 좋다라고 체크를 하고요. 좀 더 직접적인 응답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을 썼을 때 이게 더 좋다고 인간 평가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AI가 이런 인간 평가자들의 학습 결과를 그들이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인간의 편향을 학습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첨 현상이 일어났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이제 인간의 선호를 학습하는 한 이제 편향도 함께 학습할 수밖에 없다는 좀 그런 사례였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런 오류 내지는 한계가 좀 발견이 돼서 지금 아첨 현상이 줄어든 상태지만 프롬프팅을 할 때 너무 긍정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해줘 라는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대부분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에드 아스트라라고 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설립을 하고 자기 자식들을 거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별을 향하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에 오면은 학년도 없고 과목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 모든 교육 과정이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에 갈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화성에 마을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물리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고 생물도 필요하고 다양한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 학위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등교육의 의미와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AI 시대에는 이제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고등교육의 가치도 그쪽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픈 AI에 취업한 고졸 출신의 연구원이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이 연구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AI랑 GPT랑 대화를 하면서 AI 기술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론은 왜 이래?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AI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문제 해결형 인재가 AI 시대는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재밌는 사례가 그 팔란티어의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인데요. 대학은 고장났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고졸의 인재를 채용한 되게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알렉스 카프 CEO가 더 이상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신뢰할 만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500명 이상이 지원했는데 22명만이 선발이 되었고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브라운대에 입학 예정이었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22명의 팔란티어 펠로우십을
하는 학생들은 정규 교육 대신 4개월 동안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대학의 그런 졸업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기업이 직접 발굴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고등교육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잘 쓰기 위한 질문법 중 하나로 자주 나오는 하버드 질문법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질문을 항상 AI 시대에 잘 하라고 말을 많이 듣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리더들이 해야 되는 질문으로 되게 템플릿화를 잘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탐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질문인데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명확하게 메타인지적으로 하는 그런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측적 질문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제 창의적인 그런 질문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만약에 이제 낯선 사람의 집에 방바닥에서 잔다면 어떤 서비스가 발생할까 이런 황당한 질문이 에어비앤비라는 이제 기업을 탄생시켰듯이 이런 if 질문을 던져본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석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고 이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관적 질문인데요. 데이터 뒤에 숨겨진 그런 패턴은 무엇인가? 언론을 약간 밝히기 위한 질문이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말하지 않는 뒤에 숨겨진 니즈를 찾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 유형의 질문에만 편중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좀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가 결국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결국 우리는 AI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개인의 입장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좀 분리해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빠르게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또 변화하고 있어서 사실 두려움도 많고 내가 이거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양하게 써보는 그런 적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처럼 다양한 이제 환경에서 내 문제를 AI를 접목해서 해결해보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용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AI가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AI 배우기가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프롬프트 자격증 시험을 보고 왔는데 주변에 생각보다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AI가 뭐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고 대화잖아요, 결국. 그 기본 인터페이스가 대화이기 때문에 이전의 기술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좀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제가 찡했던 사례 중에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교육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50대 분이 자기 자서전을 만드는 앱을 출시하고 또 그거를 퍼블리시한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도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AI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와서요. 어떤 툴이 있는지만 알면 우리가 만들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세대는 왜 이렇게 AI에 몰입하고 있을까요? 국내 대표 캐릭터 채팅 서비스 제타의 사용자 연령층을 살펴보면 거의 90%가 10대하고 20대라고 합니다. 젠지
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가 AI를 되게 하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3, 40대가 10대 때 만화책을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 현상인데요. 콘텐츠를 즐기는 형태가 만화책에서 모바일에서 이제 AI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은 정말 AI를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쓰고 있다는 게 또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였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명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중독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적정선을 지키면서 쓰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9금 대화도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 계속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대들은 현실과 좀 가상을 분리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 아무래도 어른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를 이해해야지 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조건 AI를 쓴다고 그거를 좀 차단하기보다는 어떤 서비스인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올바르게 가이드하면 좀 더 건강하게 AI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AI라고 하면은 보통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산성 도구들을 저희가 떠올립니다. 근데 그 이면에서는 엄청 혁신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챗GPT보다 높은 사용 시간을 기록한 제타가 그렇고요. 또 웹툰 캐릭터에 AI 챗봇을 붙였더니 웹툰의 열람수가 97%, 또 매출액이 44% 증가한 네이버 웹툰이 그렇습니다. 거대한 플랫폼이나 이제 유명한 스타트업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부 투자 없이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매출 10억 원을 돌파한 이제 베이비챗의 사례는 소규모 팀도 큰 기업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솔로프리너의 시대가 왔다를 좀 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본에는 결국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혁명 AI션십이 있는데요. 제가 챗GPT 거대한 전환 책을 출시하고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넘어서 인간과 AI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느껴서 신간 AI션십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새로운 마켓이 열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앱이라는 생태계가 열린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시노자키 아이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생겼고요. 또 BBC 강좌에서는 76년에 작고한 에거사 크리스티가 추리소설을 가르칩니다. 또 미국에서는 캐릭터.ai 서비스가 유튜브의 체류 시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새로운 변화와 함께 AI 시대에 저희가 AI를 어떻게 잘 지휘하기 위한 그런 비법들을,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을 책에 담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